1994년 미국 한 여성과 그녀의 친구가 살해됩니다. 검찰은 DNA와 혈흔, 장갑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경찰의 증거 관리와 인종차별 의혹을 파고듭니다. 특히 피고인이 장갑을 끼지 못하는 듯 보이자 변호인은 말합니다. 맞지 않는다면 무죄다. 결국 그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O.J. 심슨, 미국의 스포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같은 증거를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기존의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와이어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기억과 믿음을 통해 해석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보는 것을 믿을까요? 믿는 것을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자주 자신이 믿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승화 장군의 조카 되는 남자 AX 철학가 차가운 훈남입니다. 맞아요.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상호 장군으로 나오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분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승화 장군의 조카가 맞는지 아닌지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반 기업이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바이브 코딩으로 돈을 벌 생각인데 왜 철학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정답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정답이 될 만한 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왜 책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아니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뭐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말로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철학이 필요한지를 전문가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찾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제로 투 원을 쓴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란티어 기업 아세요? 페이지쯤에 이 팔란티어 대표 있잖아요. 팔란티어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앨릭스 카프라는 남자가 피터 틸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프와 피터 틸은 스탠퍼드 로스쿨 1학년 때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카프는 1년간 법학을 배운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20세기가 낳은 가장 저명한 철학자 중 하나인 위르겐 하버마스 밑에서 수학하며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팔란티어의 대표는 개발자나 사업가가 아니라 철학가였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통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터 틸이 굉장히 기술 혁신적인 걸 좋아하고 기술에 굉장히 그 목숨을 거는 남자인데 왜 철학가를 국가와 사업을 하는 팔란티어 기업에,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철학가를 CEO로 앉혔을까요? 그만큼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온톨로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의 철학을 기반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AI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기업이 AI 기업으로 전환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AI를 심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업의 세계관, 기업의 철학을 습득을 해서 그 대표의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까지 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AX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보는 것을 믿을까요? 믿는 것을 볼까요? 대부분의 인간은 믿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앞부분에 O.J. 심슨 이야기를 했는데 O.J. 심슨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냐 범인이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책은 통찰의 기술이란 책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신병철 박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에 O.J. 심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찰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통찰은 한눈에 알아보는 기술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AX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환하는 데 있어서 왜 철학이 계속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철학은 결국 철학이라는 건 이 기준값을 세워놓고 세계관을 만들잖아요. 이 기업이 5년을 앞서 나가느냐 10년을 앞서 나가느냐 그리고 20년, 30년, 100년까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철학만 가지고는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겠죠. 당연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것도 내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기업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1인 기업을 운영하느냐 내가 창업을 하느냐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에는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좀 써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돈을 버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1. 금수저로 태어나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불법이죠. 네 번째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네,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금수저로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죠. 우선은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나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없어.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남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불법을 저질러야 돼.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앞부분에 정승화 장군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050이 왜 좌파가 됐을까요? 그래서 뭐 영포티도 욕을 먹고 4050이 욕을 많이 먹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20대에는 정치를 몰랐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 정말 이 뭐 참정권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내가 복권에 당첨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도 이거는 알았거든요. 진보 성향을 가진 이 좌파분들이 정말 약자를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그 약자를 위해서 대변을 한다고 느꼈으니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좌파니 우파니 뭐 좌파가 맞다 우파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보는 걸 믿는지 믿는 걸 보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믿는 것을 본다고요. 인간은 믿는 것을 보다 보니까 20대 때 30대 때 이미 그들이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한다고 이미 심어져 버렸잖아. 세뇌가 되어 버렸잖아. 행동 경제학으로 따지면 앵커링이 돼 버렸잖아. 이미 박혀 버렸다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도 약자를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오제이 심슨 사건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반으로 나뉘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믿었어요. 무죄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많은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죄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용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유행했던 밈이 뭐였냐면 요즘에 밈이라고 하죠. 밈이 뭐였냐면 맞지 않으면 무죄다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약자를 대변하던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진 좌파분들이 정말로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믿냐 믿지 않냐 보는 걸 믿냐 믿는 걸 보냐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뭐 너는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죠. 저는 제 인생 철학이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지만 무시받을 용기도 필요하고 조롱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욕 처먹을 용기도 필요하다. 이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범죄자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불법을 저질렀어. 뭐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정치가가 딱 돼. 그러면은 정치가가 되는 순간 그 전에 있던 범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믿는 것을 본다고 했죠.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인간은 믿는 것을 본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철학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치가로서 앵커가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신분 세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어떤 사람은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이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업의 대표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바이브 코딩을 통해 가지고 뭐 내가 클로드를 배우고 어떠한 기술을 배우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그걸 기술적인 거를 집약을 시켜도 이 철학이 명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팔란티어의 CEO가 철학가라니까요. 그만큼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AX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도 뭐 이제 정승화 장군 얘기를 왜 했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6.25는 알겠어.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6.25가 필수였던 걸 알아. 그래서 6.25 참전 용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예전에 못 느꼈던 그런 고마움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5.18 요즘에 성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성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5.18은 도대체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제가 뭐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활동을 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 법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법을 찾아보니까 1981년도와 1997년도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는 변호사 AI가 이 핸드폰에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교문을 다 찾아줍니다. 대법원 판례를 실제로 다 찾아주는 그 AI 에이전트를 여기다가 만들어놔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18에 대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 이거였어요. 대법원 80도 2756 전원 합의체 판결. 내란 음모, 개업법 유한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대법원 80도 2756 저번 합의체 판결이 났습니다. 1981년 1월 23일 날. 재판 구조가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1심, 2심, 뭐 3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재판 구조가 이때 당시에 일반 법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은 육군계엄 고등군 법회의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3심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확정이 납니다. 5.18 관련자들은 민간인이면서 군사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죠. 이때 당시 대법원에 세운 논리가 이거였어요. 내란 음모죄는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해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러면서 내란 음모가 성립이 인정이 됐고, 이 라가 되게 중요한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엄 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지 사법부는 심사할 수 없다며 판단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관련자들에게 내란 음모 유죄가 확정된 거죠.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17년 뒤 정확히 그 논리가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나냐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면은 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면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면 정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95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96년도에 뭐 특별법 합헌을 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재심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뭐 되게 굉장히 길죠.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거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역사를 보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 참전 용사분들이 폐지 줍는 영상을 봤어요. 그분들이 폐지 줍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걸 봤는데 이게 좀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던 거였고 제가 왜 또 이제 정승화 장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뭐 조카는 맞아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5.18 그 민주화운동의 뭐 유공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어떤 정치가분이 22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 정승화 장군 저한테는 삼촌 되시는 분이죠.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요.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남남이잖아요. 아니 뭐 당연히 뭐 핏줄은 맞는데 남남이랑 뭐 다를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승화 장군님이 뭐 엄청난 혜택을 받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뭐 정치가가 돼서 내가 뭐 그분이 혜택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뭐 한 달이 걸쳐서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저희 뭐 삼촌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혜택을 봐. 근데 내가 뵌 적이 없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내 상식에서는 이상한 거야. 참고로 그분이 저희 받긴 맞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뵌 적이 없다고. 그분들 가족들을 뵌 적이 없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정승화 장군 그분이 엄청나게 원칙주의자고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고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거 못 하시고 저희 뭐
어머니 쪽이나 저희 뭐 삼촌 쪽은 이렇게 뭐 뵌 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저는 근데 흑수저라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대흑수저. 어찌됐든 철학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AI 기업을 하시던, 일반 기업이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시던, 그리고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돈을 벌고 싶던 이 기본적인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 기준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 버는 방법이 이제 사업이 하나 남는 건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이 하나 남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뭐 투자도 있고 뭐도 있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기업을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AI 기업으로 AI로 전환한다 그래도 이 철학의 기준값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창업을 한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왔던 일을 보면 창업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업은 내가 사업자를 내고 그냥 내가 등록을 하면 누구나 CEO라고 명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창업이에요. 그냥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걸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은 아니라 창업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냥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직장인들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직장인보다 조금 더 나은 거를,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나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창업을 해놓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창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철학의 기준값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완두 플랫폼을 만들 때도 저희는 철학이 굉장히 명확했단 말이에요. 철학이 명확했기 때문에 빠른 매출이 날 수 있었던 거죠. 기술을 넣었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게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철학 하나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기준 때문에 나라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은 더 심하겠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팔란티어가 이야기하는 이 AI는 말 그대로 철학이라는 거, 온톨로지 시스템이라는 건 철학을 기반해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AI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를 통해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큰 대기업들이 있죠. 이 부트캠프를 하는데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일밖에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쫙 집어넣잖아요. 팔란티어가 만든 이 시스템 안에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암묵지를, 이 회사에 있는 암묵지 불편한 거 데이터를 쫙 넣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데이터를 쫙 뽑아줍니다. 그만큼 그 기초를 잘 다져놓은 거겠죠. 그런데 회사도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 철학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쫙 넣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일반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기업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참 슬픈 얘기지만 AI로 전환이 되면요, 결국에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잖아요. 점점 AI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AX 기업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많이. 그런데 사람이 언제 필요하냐면,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이 AI가 써보시면 감성을 잘 모릅니다. 감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휴먼 터치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휴먼 터치를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하고 도태되고 이게 AI가 바뀌었는데 뭐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성적인 부분도요,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제가 MBTI 그 극T인데, 극T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그 실패도 많이 했고 창업도 성공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직업 경험도 많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AI가 점점 이해 능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면 이제 휴먼 터치를 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기업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들 관점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투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도 사업이죠. 내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감당하는 건 무조건 사업이 돼요. 사업이 될 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놔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지만 그게 사업으로 된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단계는 창업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됐었을 때 창업의 단계냐 아니면 사업의 단계냐는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 분들도,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점점 AI 기업화 될 건데
나라는 사람이 도태되면 내가 AI랑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적인 걸 이기지 못하지만 그들이 건들지 못하는 감성을 건드려내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도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정의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AI가 결과론적으로는 내 생각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철학에 대한 부분을 기준값을 잘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하면 밀려나실 거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AI는 훨씬 더 인간보다 이성적이고 분석적입니다. 대신 감성적이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철학을 어떻게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 철학을 통해서 내 기업의 세계관을 만들 거냐. 바이브 코딩으로 돈 벌 건데 그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의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정의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